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단이 뚫릴 것 같지도 않다.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다고 해서 쉽사리 덤벼들면 안 된다. 그리고 네이버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설 연휴 때 네. 뵙던 것 같아요. 네. 1월 27일 날 왔었죠. 아, 1월 27일. 오늘은 네. 며칠이죠? 오늘은 4월 27일이네요. 아, 정확하게 3개월 뒤에. 공교롭게도 네. 정확히 3개월이고 27일이고 네. 시장이 급락했고 그때가 올해 저점이었거든요. 오늘도 주가가 또 엄청 많이 하락한 날 왔네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지금 장이 안 좋지만 네. 좀 이후에 네.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다음에 반등을 했어요. 아, 반등은 하긴 했죠. 1월 27일이 저점이었다가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지금 3개월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급락하는 날 나왔네요. 그렇죠. 자, 오늘 코스피가 2639, 그다음에 코스닥이 896. 네. 아, 자, 2600 초반대로 다시 가고 있네요. 네. 네,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2600을 깨고 내려가서 이게 바닥이고 반등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제가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상승 시나리오를 그때는 이제 저도 무서우니까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왔었죠. 이제 약간 발을 빼야 되니까 잘못 틀리면. 근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경기 성장, 경기가 그때는 이제 계속 좋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왜 오냐? 연준이 금리 올려서 경기 때려잡더라도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겁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 우려가 지금 좀 있는데 그 당시보단 좀 이제 경기 우려가 심해졌고 중국이 경기 부양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네요. 네.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지금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안 해서입니다.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지준율을 좀 내렸어요. 네. 이제 지준율을 내리면서 아 그래 그 다음 스텝은 기준금리 LPR이라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데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몇몇 가지 예상을 해보자면 중국도 미국이 금리를 막 50bp, 75bp 올린다라고 하는데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엄청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베이징까지 봉쇄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베이징 봉쇄하면서 돈을 푼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 돼서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고 나서 봉쇄를 풀고 돈을 풀면 뭐 야 너 사람들 나와서 일해 내가 돈 줄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봉쇄하면서 돈을 푸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양책을 안 쓴 것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5월 정도에는 부양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부양책이 안 나오면서 시장은 좀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 여건이 개선될 거다.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는 날이었거든요. 140조짜리가 시장이 빵 나왔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도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3개월 지나면 보호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15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안 좋게 출발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PER이나 PBR을 보잖아요. 그렇죠. 뭐 10배, PBR 1배 미만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수준인 겁니다.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이제 몇 가지는 조금 악화되긴 했었죠. 전쟁이 났었고. 그때 이제 하락 시나리오로 제가 이제 전쟁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러시아와 대만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이 러시아 전쟁이 2월 달 중순에 났지만 사실 12월부터 막 치고받고 있었거든요. 동부전선에서. 그게 확전되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더 심하게 싸우진 않겠죠?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됐고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경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건 좀 걱정이 돼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맞아.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리 올릴게요. 그래 금리 올리나 보다. 그러면 금리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시장이 끝날 것이냐?
또 그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QT라고 연준의 자산을 좀 줄이겠다. 그렇죠. 양적 긴축.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흔들렸죠. 이것까지 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시간이 지나니까 25bp 아니야, 50bp 올릴 거야.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75bp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 25bp씩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고, 뭐 50bp 올리는 걸 빅 스텝이라고 하고, 75bp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75bp 올리면 시장에 충격은 있겠네요. 50bp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지만. 네. 이게 사실 예상 못하고 있을 때 뒤통수 빵 맞는 게 아픈 거잖아요. 예상하고 있을 때 맞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장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지금 1월과는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어차피 1월에도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었고 전쟁 리스크는 있었던 거고 인플레이션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그 당시와 비슷하고 근데 오히려 실적은 더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반등할 것이다. 반등 못하면 여기가 이제 제 방송 마지막이 될 거다. 그러면 저도 조만간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안 좋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네. 자, 오늘 차장님이 가져오신 주제는 화려한 종목 장세 따라잡기인데 네. 첫 번째 코너가 삼성전자가 쉴 때는 종목 장세. 네.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등이라는 게 3,000포인트를 간다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외국인의 매도,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 스탠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작년 뭐 상반기 같은 그런 막 지수가 막 수직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다. 연준이 다시 돈을 풀고 뭐 경기가 막 엄청 좋아져야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건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지수가 안 갈 때는 종목 장세가 열렸거든요. 그때 화려한 스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20%가 넘는 그 비중이거든요. 코스피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신저가였어요. 오늘도 떨어졌어요? 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 전 심지어 가지고 있는데. 그때 1월 달에 그거 했을 때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이 그때 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아니에요. 그 뒤에였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는 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팔았다. 맞아. 그 얘기 했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요즘에 이제 그때 완전 내가 돈 벌면 다시 또 사야죠. 사고 있죠. 그거 사야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살수록 물타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사실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물타기는 계획이 없었던 거. 계획이 없었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사는 거. 그게 물타기고 계획해서 내가 분할 매도하겠다.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씩 사겠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먼저 사고 더 떨어지면 100만 원. 이거는 분할 매수. 뭐 어떤 거세요? 전 그건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분할 매수.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건 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땡큐죠. 네. 그러면 땡큐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없고 뭐 실적도 잘 나왔고 했으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큰 덩어리인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가총액 가족 평균을 해서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 그 크다란 게 떨어지면 나머지가 많이 올라줘야 지수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어디선가는 뭔가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서부터 그랬어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의 부진했던 사이클을 보면요. 2005년도에 삼성전자가 좀 안 좋았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 처음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고 2000포인트를 도달했을 때가 2005년에서 2007년 금융위기 전까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뭐가 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선, 태양광, 그때 막 현대중공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지금 OCI, 동양제철화. 그때 뭐 난리였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쪽들, 그런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죠. 뭐 포스코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샀던 거 아세요? 샀었어요? 네, 포스코를 샀어요. 워렌 버핏이. 그때였거든요. 그 시절.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그리고 또 언제냐면 2010년부터 2011년 우리나라가 그때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2008년도에 완전 주가가 급락했다가 정말 꽤 긴 사이클로 올랐었던
그때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미국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금융위기로 다 죽어 있으니까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 본토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금융위기가. 미국 은행들이 막 쓰러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막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 이제 어차피 경제금으로 보면 넘버 투죠. 그리고 뭐 땅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언가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먹고 사는 우리 산업들 대표적인 게 차화정이었습니다. 차죠. 네, 화학. 그때 LG화학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정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때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가 중국에 굉장히 좀 빨리 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북경에 뭐 공장이 있고 이제 중국이랑 같이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고 막 그래서 자동차가 그 당시에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차화정이 정말 대박이었었던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2015년 그리고 2015년에도 삼성전자가 안 좋았거든요. 2015년은 비교적 가까워서 기억하실 거예요. 화장품.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인데 2012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아, 어디서 올라오셨죠? 저는 대구에서 올라요. 대구에서. 대구 고향 대학교 고등학교 어디죠? 고등학교는 약간 경상고등학교라고. 경상고등학교. 약간 그 대학교는? 대학교는 경북대학교. 대구의 명문 경북대학교.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12년에 올라왔는데 약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오면 이제 가는 코스들이 있잖아요. 어떤 코스예요? 저도 지방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명동. 명동 이런 데 다 한 번쯤 가보잖아요. 가보지. 뭐 이렇게 강남도 가보고. 63빌딩 한번 가보고. 그렇잖아요. 남산 한번 가보고. 명동에 갔는데 약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약간 한국인은 대접을 안 해주는. 중국 분들 되게 많고. 중국인들, 일본 화장품 가게들. 화장품 가게들이 한글이 없어. 다 한자로 적혀 있고. 맞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화장품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삼성전자가 엄청 좋았다가 그다음에 고점 찍고 삼성전자가 떨어진 시점에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까지 셀트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셀트리온 삼형제 아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막 PER이 100배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들만 올라갔냐? 뭐 HLB 뭐 기타 등등 엄청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주가들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것들 계속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2021년도에는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난리였죠. 삼성전자가 언제 고점이었지? 1월 달? 1월 초, 1월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9층. 네, 9층, 10층 간다라고 하다가 맞아. 지금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밀렸는데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라는 굉장히 핫한 산업이 맞아.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이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굉장히 화려한 종목 잔세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네. 그런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돈은 어딘가로 가고 있을 테니까. 네.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투자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는 시청자분들도 동학개미운동 때 시장을 들어왔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때는 지수 플레이를 하면 그리고 어떤 거를 사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은 끝났다. 결국은 종목을 어떻게 잘 고르고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익률이 정말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지수가 안 오르고 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라는 시장은 분명히 좋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본인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승 종목 수가 뭐 한 2,000 종목 중에 200, 300종목뿐이 안 되는데 내 종목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50에서 100종목 사이가 급등하는. 내가 지난달에 만 원에 이렇게 봤는데 지금 3만 원 하고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못 사요. 그런데 그런 애들만 계속하는. 그러니까 2005년, 2010년, 2015년, 뭐 2017년 뭐 그런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 그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랑 그렇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가는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어그로 끌고 딱 뒤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뒤에 방송은 저희 한국투자증권 유튜브에 오셔서 그거는 이제 3%에서 하시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증권회사에서 한 17년 정도 했으니까 제가 뭐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공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러면 1분기 실적에서 찾은 희망은 뭐예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안 좋다라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증시가 지금 뭐 삼성전자도 안 좋다, 뭐 신저가다 막 그랬는데 제가 계속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단이 뚫릴 것 같지도 않다. 왜냐면 하단이 뚫리면 종목 장세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경기 침체 온다, 리세션 온다, 그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무슨 종목을 산들 올랐겠습니까? 다 떨어지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뒤에 종목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의 함수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좋으면 언젠가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언젠가 올라갑니다. 약간 시차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이 있을 수 그래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개와 산책하는 뭐 그걸 많이 비유하잖아요. 코스톨리안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주가라는 것은 개와 산책하는 건데 이 목표 지점이 실적이다라고 하면 실적이 좋으면 결국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건데 그 사이에 개는 목줄의 길이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진짜 개가 그런가요? 착한 개들은 주인 뒤에 잘 졸졸 쫓아오지 않나요? 실제로 이제 강아지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그 목줄도 그 거리가 제한돼 있어요. 1m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는 안 돼. 그거는 변동성이 아주 작은 장.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죠. 실적이 다 좋습니다. 지금 이익이 많은 종목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현대기아차, 4대 금융지주, LG전자,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이런 것들 실적을 보면 지금 상위 1등부터 10위까지의 실적이 10개 기업의 실적이 1분기 28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1분기에 그 코스피 영업이익이 44조였거든요. 벌써 10개 기업이 63%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 서프라이즈예요. 삼성전자, LG전자 서프라이즈죠. 현대기아차 서프라이즈였죠. 4대 은행주 서프라이즈였죠.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하방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야, 지금 2분기는 그런데 3분기는 더 안 좋아질 거라며. 뭐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이제 뭐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2분기에는 병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중국이나 전쟁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안 들려오거든요. 중국 봉쇄한다고 삼성전자 물론 시안 공장이 있긴 하지만 뭐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 싶기도 하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병목은 조금씩 풀리고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들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본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 반도체 쪽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반도체 가격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실적이 망가질 거예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보면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뭐 우려, 시장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편향도 안 좋지만 너무 비관적인 것도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벌어요. 명예는 얻을 수 있겠지만 돈은 못 법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요. 결국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1분기 실적이 좋은데 2분기라고는 그럴 리 없잖아. 2분기도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좋다. 그렇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은 두 가지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환율과 실적인데 무서운 환율이 안 좋잖아요. 네, 오늘도 환율이 10원이나 올랐어요. 1260원입니다. 아 진짜요? 네. 1250원 돌파까지 봤는데. 어제 돌파했고 오늘 또 10원 올라서. 그런데 외국인이 2009년과 2015년 예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깨졌거든요. 보통 이제 많을 때는 33에서 35%까지 갔는데 역대 최대 매도가 나와서 지금 30%가 깨졌습니다.
이게 두 번 정도 있었어요. 2009년에 있었고 2015년에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5년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기였고 막 사드 배치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2009년도에는 평균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이었어요. 그런데도 2009년 지나서 실적이 개선되니까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왜 개선됐을까요? 그때 왜 개선됐죠?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국가잖아요. 그치. 원화가 약세니까 네. 수출 기업들의 좋죠. 채산성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대기아차도 엊그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환율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2분기에는 더 좋겠죠. 아쉬운 이야기지만 1260원이니까 수출 기업한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입하는 기업한테는 좀 반대로 안 좋은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분기에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실적이 좋고 환율이 급등만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급등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가 준다. 예를 들어서 뭐 1250원대다? 1250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외국인한테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고 유지돼 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화가 많아지면 환율이 또 워낙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주식으로도 먹고 환율로도 먹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2분기 정도 되면 환율이 막 여기서 뭐 사실 추가 변수가 있지 않고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국인 매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차장님의 의견 중 가장 큰 것 중 한 가지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도 차장님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시는, 누군가는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뭐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할게요. 좋다라는 것은 이제 2020년 같은 2021년 1분기 같은 네. 막 실적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40% 50%씩 나는 그런 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적 얘기가 나와서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 수 네. 많이 이제 빠져나간 거라, 그 다음에 네이버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진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네. 그럼 이제 주가가 어쨌든 실적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좀 향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 엄청 많이 700달러에서 260달러까지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다고 해서 쉽사리 덤벼들면 안 된다. 그리고 네이버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주가를 구성하는 거는 이익과 멀티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PER이 10배다라는 것은 내가 1,000원 버는데 곱하기 10 해가지고 주가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성장주는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받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주가 성장을 못하면 이익이 똑같더라도 멀티플이 내려오면서 100배 주던 거를 50배만 줘도 반토막이 나는 거고 25배만 줘도 반토막이 나는 거고. 그런데 사실 멀티플이 100배, 70배, 60배, 50배 계속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도 어디가 넷플릭스는 성장주였을 땐 100이었는데 이 정도 성장이 떨어졌으니까 한 60만 주면 돼? 이거를 어디에도 그렇죠.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게 없어요.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멀티플이 디스카운트 되면. 대표적인 넷플릭스가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보자. 이렇게 돼요. 영화관도 못 가고 하니까. 네. 그런데 네이버도 약간은 비슷했어요. 네이버도. 코로나의 수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는 거죠. 이익 예상치를 밑돌았잖아요. 네. 그러면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의 성장세는 좀 끝난 것 같다. 넷플릭스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이제 알파벳 실적이 나왔거든요. 구글? 잘 나왔어요? 아니요. 잘 안 나왔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어디가 안 나왔냐? 유튜브 광고 매출이 좀 안 나왔어요. 유튜브가? 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제가 봤을 때 3프로나 뭐 신사임당 채널이나 김작가나 이런 채널들은 유튜브 직원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유튜브를 위해서. 알파벳 측에서 한 얘기가 뭐냐?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될 리가 있어요? 이유는 러시아 쪽 사업 철수하면서 그분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엔 넷플릭스랑 똑같다라고 들렸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줄어든 거 넷플릭스 측에서는 러시아 사업
그 중단하면서 70만 명이 줄었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컨센은 250만이었는데 러시아 감안하더라도 플러스 50만이 된 거고 러시아 핑계, 러시아 철수 핑계 되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때의 수혜, 유튜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유튜브. 어마어마했죠. 네, 이 채널들의 성장이 사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리오프닝이 되면 나가서 골프 치고 여행 가고 하면 그래도 유튜브는 조금 덜 보지 않을까? 넷플릭스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성장주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넷플릭스와 알파벳의 시점에서 좀 느껴졌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대입해 본다라는 것은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의 실적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성장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 전기차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매우 중요해졌다. 코로나 때문에 반짝 성장한 기업들은 좀 조정이 심하게 올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많이 성장했지만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주안에서도 거기서 좀 희비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럼요.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종목 장세에서 중요한 핵심 세 가지. 네. 어떤 그래서 건가요? 지금은 그러면 종목 장세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요새 외식을 하면 예전에는 4인 가족이 소고기를 먹으면 네. 한 12만 원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6만 원, 17만 원? 체감상으로는 2배 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슈퍼에 가서 장을 봐도 네. 난 별로 안 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넷플릭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단 소비가 줄어듭니다. 어디부터 줄어드냐? 필수 소비는 그러니까 쌀이나 못 줄이죠, 그거. 휘발유나 이런 건 못 줄이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10,000원 있는데 쌀 3,000원 사고 휘발유 기름 2,000원 넣고 5,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옷도 사고 뭐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할 텐데 쌀이 4,000원으로 올랐네? 휘발유가 3,000원이 됐네? 그럼 7,000원이어서 꼭 써야 되는 거 7,000원이고 3,000원뿐이 안 남았어. 뭘 하나 줄여야 되는데 넷플릭스 볼 것도 없는데 좀 줄일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재량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쪽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물가가 오르면 가격 올리는 기업들.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 올려도 고객이 선택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테슬라. 네. 이놈들. 저도 사고 싶은데 차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일종의 로열티나 브랜드랑 좀 관련된 걸까요? 맞습니다. 네. 그거예요. 애플? 오늘 밤에 애플 실적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못 나올 것 같으세요? 잘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은 상하이가 오랫동안 봉쇄됐었잖아요. 애플이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그건 좀 걱정돼요. 무슨 얘기를 할지. 중국이 봉쇄를 길게 해버리면 지금 뭐 나오는 뉴스상에 보면 아이폰 14는 좀 출시가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지금은 1분기 실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치,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도 가이던스가 물류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러시아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뭐 5% 10%씩 급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암만 비싸도 아이폰 사잖아요. 이미 그 사신 분들은 딴 걸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컴퓨터도 애플, 노트북도 애플, 네. 휴대폰도 애플. 뭐 약간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 연결되고. 맥북도 엄청 비싸고 한데 사고 아이폰이 2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아이폰 유저들이 안 살까요?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할까요? 지금 쓰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을 전가해도 소비자의 불만이 없는. 지난주였나요? 코카콜라 가격 또 올렸잖아요. 콜라 안 좋아하세요? 좋아요. 또 올렸어요. 5%. 도매 가격 5% 올렸으면 아마 우리가 체감상은 한 10% 올라갈 거예요. 그만 마셔야 되겠네. 그럴 수 있을까요? 살이 쪘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찾는데? 그러면 테슬라, 애플만 사면 돼?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쪽에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에 뭔가 납품하는.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차를 만드는데
2차 전지를 누구한테 수급받는다. 그럼 그런 쪽은 테슬라가 차값을 올리니까 2차 전지 뭐 가격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밸류 체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게 꼭 테슬라, 애플이 아니더라도 영업이익률을 보면 됩니다. 영업이.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기존만큼 잘 나오는 기업.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기존에 뭐 작년, 재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0% 나오다가 이번에 8% 뚝 떨어졌다? 이런 기업은 탈락.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 그거는 사실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8%대일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네. 현대차 오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뭔가를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마진이 30%나 남겨먹네? 김 작가님 안 되겠는데. 마진이 8%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안 같아요? 되겠는데. 안 좀 되겠- 낮추고 그걸 높여야 되겠는데. 야, 내가 8%인데 지금 30%나 받는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납품할 수 있는 데가 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의리긴 한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지만 갑이죠. 그렇죠. 그러면 단가이나 CR 이걸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0% 이상 영업이익률이다. 그러니까 높은 마진율을 가져가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가격 전가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가격 전가를 했으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 맞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 안 돼요. 네. 아니면 그냥 예상치만큼 나와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설을 하는 업체들. 증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수출도 잘 되는데 기업들이 설비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미래를 좀 밝게 안 보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막 전쟁도 있고 막 긴축도 하고. 그런 추가 드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베를린에 공장 짓고 텍사스에 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 쪽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격 전가, 실적, 증설. 네. 이건 가격 전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되고 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지를 1분기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증설. 이건 설비 투자는 뭐 기사나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런 것들 증설했다라고 하면 요새 수급이 막 붙습니다. 네. 얼마나 좋으면 증설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근데 증설이란 게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또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기도 한데 시장은 요새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새 뭐 IT 부품주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들 증설 이야기 나오면 주가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이 조금씩 이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서 조금 못 버티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 겁니다. 작년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냥 학교 가서 그렇잖아요. 반에 50명인데 50명이 다 공부를 잘하면 희소성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49명이 다 날라리고 야자 안 하고 다 노는데 한 명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죠. 엄청 이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 위에 중소형주 하단을 보면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좋지 못할 텐데 가격 전가를 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진율이 좋고 가격 전가를 하는 이런 기업들 압축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라는 이유가 모두가 실적이 다 좋을 때는 화려한 종목 장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안 좋고 몇 명만 좋을 때는 그쪽으로 모든 수급이 쏠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희소성의 원리,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을 잘 쫓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실적 시즌에는 실적 발표한 날 주가 좀 오르면 다 반영된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장세에서는 찾다 살 게 없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사기 애매하고 뭐 사면 물리고 하는데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 실적 어떤 게 잘 나왔냐? 찾아보다 이거 실적 잘 나왔네? 뒤늦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장기간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다음 분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향후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1분기가 그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그 기업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 인플레이션의 그거를 잘 이겨냈는지 방어를 잘 했는지를 약간이라도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료 가격, 그다음에 집값 이런 건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0불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한 80불에서 뭐 100불 이 사이에 있을 건데 그러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국제곡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파종 지금 봄에 파종 못했으면 이거 한 4, 5개월은 지속될 거고. 그렇죠. 집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집값이 뭐 급락하지 않는 한 집과 관련된 비용들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다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렌트비라든지 집에 월세라든지 이런 것도 전세 가격 올라오고 CPI에서 1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 집과 관련된 비용이. 그러면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인건비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애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테슬라가 약간 뻘짓을 앨런 머스크 안 보죠? 네. 아, 안 봅니다. 앨런 머스크가 약간 뻘짓을 해서 테슬라가 어제 이제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건 실적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의 공급망 문제도 있겠지만 테슬라가 뭐 상하이 팩토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물류 문제라기보다는 트위터 인수 여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인수금융을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한 거지. 네. 오늘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들 주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삼성 SDI는 상승했고 막 급락해서 출발했었던 소재주들도 거의 2% 안쪽으로 다 올라와서 끝났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애플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들 네. 뭐 이런 쪽들 뭐 최근에 뭐 BH 같은 종목들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LG노텍도 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애플이 또 뭐 자동차를 한다, 애플카 한다, 뭐 그런 이제 힌트라도 좀 얻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와 관련된 또 밸류체인들도 작년 1월달에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그런 쪽들도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음식료랑 철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강이랑 시멘트, 음식료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린 가격이 1분기에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국제곡물 가격은 2월 25일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실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 왜냐면 작년에 한번 올랐다가 올해 2월 달에 한 번 더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반영해서 가격을 전가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분기 실적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곡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철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오르면 지금 건설, 재건축 이런 쪽 공사 멈춘 그런 쪽들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철강도 가격을 맘 놓고 올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건설업들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정가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철강 산업, 음식료, 중소형주들은 정말 엄청 급등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 타이밍이다. 좀 조심해야 될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자, 좋은 종목을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 네. 뭡니까? 우리 김 작가님은 종목 선택 어떻게 하세요?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저는 뭐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차장님이나 이런 이제 재테크 쪽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이제 저는 약간 신뢰도라는 게 조금 더 쌓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이제 어떤 걸 투자하고 있는지 좀 더 알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추적을 해보죠, 저도. 그러면서 이분은 확률이 조금 투자는 저는 약간 확률의 게임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걸 좀 올라가는 거를 잘 맞추고 수익이 잘 올리는 거를 잘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런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조금 제 관심 종목에 담으려고 하죠. 약간 이제 사람의 투자하는 사람을 보는 안목.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거 관련된 거일 수 있죠. 왜냐하면 특이하게 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종목, 누가 이렇게 무슨 종목 얘기하면 거기에 혹해서 사고. 제가 여기 방송 몇 번 나오면서 종목 이야기는 약간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AS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종목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고 힌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에이스 코너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럼 맨날 사죄하는 거 아니야? 맨날 틀렸다고 죄송하다고.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리는 종목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데도 존버하면 결국은 오르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이 4,000년 이렇게 살면 한 종목 사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좀 물려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할 날이 한 8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8년도 안 남았네. 7년 남았네 이제. 7년 예, 얼마? 7년 금방인데. 예, 진짜 곧 눈 딱 감으면. 곧 죽는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 녹을 먹고 뭐, 예, 보통 이제 금방 증권회사는 빨리 나가니까. 제 2의 이제 직업은 준비하고 계신 거죠? 벌써요? 아니 7년 뒤면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죠. 조금씩 준비해야죠. 뭐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떤 종목을 사서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 시간을 줄이느냐,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데 들어가는 그 시간, 그것도 얼마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저도 이제 사실 방송을 많이 했고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도 꽤 오래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은 한정돼 있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되고 주식은 언제 보지? 그러다가 이제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차트를 2,000개 정도 돌려서 보거든요. 근데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반나절이면 다 보실 것 같은데. 반나절? 30분. 6달 됐으니까. 반나절이나 뭘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김 작가님 같으면 반나절 차트 보실 수 있어요? 보는 분을 데리고 오죠. 아니 그러니까 본업이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다 본업이 있으실 텐데. 네. 그래서 차트를 딱 2가지만 봅니다. 신고가. 그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근데 그것도 약간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 그다음에 신고가도 전고점을 넘어간다든지 뭐 거래가 터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2가지만 쫙 적어요. 그러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쫙 보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시장의 주도주가 보입니다. 주도 업종이 보여요. 좋은 종목들이 따라서 올라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LNF, 첨보,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신고가에 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게 주도주구나. 그럼 어디서 놀아야겠어요? 당연히 2000 소재주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패턴이 있습니다. 막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기사를 뭐 찾아보고 하죠. 중국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업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홍춘욱 대표님이나 이런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탑다운이 맞죠.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게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코노미스트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이제 분들은 네.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홍준표가 싫어하실 것 그래요? 같아서. 죄송합니다. 친분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즉각. 편집해줘요. 편집. 네. 그러니까 홍춘욱 대표님 같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바텀업이 맞습니다. 종목을 보고 그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업종이 좋은지, 그리고 그 업종 업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업황이 좋을 만한 경제 상황인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방법들로 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간 종목들 보면 IT,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IT 부품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테마는 빼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정상적인 종목들. 그래서 지금 그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그래서 차트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10년 전에 샀으면 어땠을까요? 아, 너무 해피하죠. 아니죠. 환장했겠죠. 8년 동안 엄청 괴로웠겠죠. 그건 그렇지만. 테슬라가 $100 미만에 있다가 2년 만에 $100에서 $1,400 간 거예요. 12배 난 겁니다. $1,200? 그래서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급등하는 뭐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신고가 간다고 무조건 덥석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적정한지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뭐 HTS를 깊이 분석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좀 빨리빨리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보통 하루에 한 40, 50개 정도의 종목이 나와요. 근데 그거 한 종목 분석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하면 40개를 하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스킵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은 밸류에이션 보면 돼요. HTS에 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회사의 PER은 몇 배, 내년도 PER은 몇 배, 업종의 PER은 몇 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추정치가 실적 추정치가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실적이 좋은지, 이익이 안정적인지, PER이 싼지,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괜찮은지, 요 정도만 스크리닝을 해도 크게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2,000종목 정도 돌려보고, 거기서 종목을 추려내고, 이렇게 되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비싼지 안 비싼지, 그것도 HTS 통해서 금방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5-6시간만 투자를 하면 내가 괜찮은 종목들이 4-5개는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지 깊이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아마 종목 고르는 실력이 한 6개월, 1년만 하시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보는 게 신고가, 네. 전고점을 돌파하느냐랑 두 번째가 이제 바닥에서 좀 다지고, 전 지지고 턴어라운드주라고 하고 올라오는 거. 근데 신고가는 이제 IT 부품이라든가 IT 뭐 2차 전지 이쪽에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바닥을 다지고 하늘을 이제 탁 쳐다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어느 쪽에서 보이죠? 화장품 쪽, 이런 쪽에서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소외받았었거든요. 중국 때문에. 화장품 쪽 이런 쪽에서 좋았고, 제약 쪽에서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약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코로나 이런 쪽에 뭐 조제를 받아야 뭘 할 텐데 그런 쪽에 지금 좀 온기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셀트리온은 막 이렇게 완연하게 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틀 연속도 급락장에서도 급등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빠진 업종들 조금씩 기회가 좀 오고 있다. 그런 쪽은 제약이나 화장품 쪽에서 조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네,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자, 차장님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쉴 때는 이제 종목 장세인 거고, 이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자,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한번 마지막 정리만 좀 해주신다면? 계속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애플이 가격 전가를 잘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애플에 함께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골라야 되고요.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 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러면 그쪽만 계속 올라가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몇몇 업종들이 그냥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주식도 빈익빈 부익부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배 아픈 장세가 될 수 있다. 무서워서 못 쫓아가는데 당분간은 그런 시장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가 큰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런 쪽은 어떤 쪽이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증설을 한 기업들, 증설을 해서 자신감이 있는 성장하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쭉쭉 잘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보통 신고가 매매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종목을 매매하지 않으면 좀 힘든 시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게 또 1분기 실적에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차장님이 1월 27일에 나오셨다가
또 우연찮게 4월 27일에 나왔습니다. 네. 아마 7월 27일에 좀 뵈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네. 뭐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라든가 응원해 주신다면 힘든 장이 될 거예요. 이게 동학개미들이 겪어보지 못한 시장, 새로운 시장이 올해부터 좀 열리고 있어서 힘든 시장인데요.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시고 저런 것도 경험을 해보시면 내공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김작가TV 보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홍콩투자 하시길 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진영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